주변 동료가 죽으면은 두렵고 이런 게 아니고 죽었으니까 내가 제 걸 뺏어야지. 그런 표정으로 하시면 안 되지. 그런 그렇죠. 너무 이러면 그러면 좀 문학성이 떨어지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책 읽기와 생각하는 힘에 달려있다. 안녕하세요. 책 사유입니다. 오늘은 추천 책입니다. 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오늘의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좋은 친구들의 사무국장 이선미이며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이고 광명 시민이기도 합니다. 예! 사단법인 좋은 친구들의 이선미 사무국장이에요. 책 제목이 숨그네예요. 네, 숨그네입니다. 이 뭐죠 이게? 숨이 끊어질락 말락하는 그런 상태를 말한대요. 그래서 숨과 플러스 그네. 숨은 내면의 목소리, 그 다음에 어떤 생명, 그리고 그네는 이렇게 삶과 죽음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래서 원제는 원래는 숨을 헐떡이며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대요. 그냥 단어 뜻대로 하면. 그쵸. 그리고 이제 수용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수감자들의 어떤 그런 상태, 기분, 위치 그런 것들을 또 함축하고 있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숨그네라는 책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네, 왜냐면 책 자체도 오래됐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인기 있는 작가의 소설도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진행자님께서 어떤 책을 소개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책이 처음에 떠올랐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책을 읽고 인생의 문장이라든지 기억나는 단어, 그 다음에 소설의 장면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15년이 지났죠? 네, 그랬는데도? 2010년도 책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오래돼서 안 되겠다. 다른 책 해볼까? 라고 여러 가지 책을 찾았는데 결국에는 다시 이걸로 돌아왔다는 것은 여기서 느꼈던 어떤 그 강한 울림, 그 다음에 충격, 그 다음에 그 행간의 문장들 이런 것들이 이 마음에 아직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있다면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헤르타 밀러가 2009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네, 아마 이 책 때문에 받았을 네, 거예요. 맞아요. 이게 마지막 노벨 문학상 받기 전에 작업했던 마지막 책이었고 그 전에 저지대라는 책이 있었는데 저지대. 그 책은 이제 검열도 거쳐서 출판이 안 된 걸로 알다가 결국에는 풀려서 이제 나왔는데 하여튼 이 책이 그렇게 기억에 남았다면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 책을 저는 추천하게 됐어요. 이 헤르타 밀러가 노벨상을 받았을 때 할리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강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녀의 강력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헤르타 밀러 같은 경우는 시의 집중력과 산문의 솔직함으로 박탈당한 사람들의 풍경을 묘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금 제목 자체도 숨그네? 이게 뭐야? 숨그네가 뭘? 그러니까. 근데 이 극한에 놓였던 상황, 그리고 인간이 전쟁과 기아와 억압에서 압박당했을 때 본능적 느낌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농락당하고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내가 5년간의 수용소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간의 의미가 주는 게 되게 큰 것, 되게 절제되고 담백하면서도 문장 하나하나의 깊이가 내공이 있다라고 할까요? 네. 아직 책에 대한 그 줄거리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렇죠. 이게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선 루마니아의 독일인 소수민족 친구들을 그 러시아 수용소로 강제징용해서 가서 5년 동안 그곳에서 살다 온 17세 그 레오라는 소년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소련. 그렇죠. 소련. 네, 소련. 그렇죠. 소비에트 연방.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보니 그걸 알아야지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같아서 어제 저녁에 좀 찾아왔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 부분은 세계사 좋아하시는 진행자님께 뭐 토스하고 17세, 18세 그 청년이 짐을 싸서 수용소에 가서 배고픔과 어떻게 싸우고 사람들과 어떻게 연대하고 어떤 기분으로 고향에 돌아왔고 돌아온 이후에 고향에서의 마음, 감정은 어땠는지 이제 이런 걸 담은 책이잖아요. 네.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책의 이제 배경이 뭐냐면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이에요. 네, 맞아요. 1945년 1월이죠. 네, 1월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거는 유럽에서는 5월 달이고, 그러니까 독일이 항복한 게 5월 8일이고, 일본이 항복한 거는 9월 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히틀러가 살아있을 때예요. 히틀러가 1945년 4월 30일. 그때 이 지역이 루마니아가 그때는
독일 편을 들었죠.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킬 때 동유럽, 루마니아나 이 동네는 다 이게 독일이 그냥 점령을 다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이게 식량도 뭐 하고 병사도 지원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 소련으로 침공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독일이 밀릴 때 소련이 그들 지역에 있었던 독일인들을 괴롭히는 거죠. 강제 수용을 하는 거죠.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수용소로 보내달라고 네. 요구해서 많은 독일인들이 네. 러시아 수용소, 소련 그 소련으로. 수용소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더라고요, 이게가. 독일한테 짓밟혔던 이제 소련을 재건하기 위해서 각 그 동유럽에 있었던 지역에 있었던 독일계 사람들을 네네. 다 이렇게 이제 수용 서로? 데리고 갈 때 그때 17세에서 네. 45세 남녀만 끌려갔는데 그 집에서는 이제 주인공 네. 17살짜리 레오폴트 아우베르크가 이제 가는 거죠. 네. 어쨌든 이 소설의 배경은 루마니아다. 루마니아에 있었던 독일계 17살 소년 레오폴트 아우베르크가 강제 수용소 끌려갈 때 짐을 싸는 게 시작이죠. 소설에서도 짐 싸는 장면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짐을 싸서 수용소에 가서 배고픔과 어떻게 싸우고 사람들과 어떻게 연대하고 어떤 기분으로 고향에 돌아왔고 네네. 돌아온 이후에 고향에서의 마음, 감정은 어땠는지 이제 이런 걸 담은 책이잖아요. 네. 에피소드는 오스카 파스티오의 에피소드이기도 해요. 오스카 파스티오르. 소련에 끌려가가지고 강제 수용소에서 노동을 했잖아요, 그죠? 네. 작가가 오스카 파스티오라는 실존 네, 인물의 얘기를 맞아요. 듣고 레오폴트 아우베르크라는 17살 소년으로 이제 허구의 인물을 만든 거고, 그쵸? 그렇죠. 네. 언제 만난 거죠? 제가 이 정확한 밀러가? 시기는 알 수 없고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네. 이 수용소 이야기를 되게 해맑게 했다라는 말이 오스카 파스티오르가? 네. 음식을 먹으면서 엄청 즐거운 경험처럼 이야기를 했다고 했던 작가의 말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독일로 망명 가서 거기에서 이 사람 만났겠네요, 아마 그쵸? 연도로 치자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겠네. 그래가지고 이 소설이 탄생했고. 그렇죠. 기본적인 스토리는 실화에 바탕하되 이제 뭐 에피소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소설적으로 조금 각색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5년 동안 계속 배고픔이 되게 많이 나오던데요, 배고픔이. 이 순구네라는 제목도 그렇고 그리고 양배추 스프 나오고 빵 나오는데 뭐 끌려가서 노동 기계처럼 일을 하는데 먹을 거는 주어지지 않고 17세면 엄청 많이 먹을 때잖아요. 그럼 한창 항상 굶주림에 시달려 있어서 마지막 장면에도 보면 거기에 그거에 대한 기억이 나와서 건포도가 하나 떨어졌는데 그때 건포도가 춤을 추었대요. 그리고 먹었대. 아득한 뭔가가 내 안으로 들어왔대요. 이때는 이제 수용소 생활을 나왔을 나왔던 거죠. 네. 그때의 배고픔의 기억으로 이렇게 이 건포도 한 알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소설을 다 읽고 나면은 진짜 우리 일상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이제 책에 보면 그 배고픔에 대한 것도 한 번은 거리에 나가서 큰 돈을 이제 주서요. 근데 이제 그걸로 막 먹고 싶은 거를 잔뜩 사 먹었던 거죠. 배가 고프니까. 이게 갑자기 너무 많은 음식들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탈라버렸죠. 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야. 내가 가야 할 곳은 그 배고픔이 있는 그곳이고 나에게 맞는 음식은 양배추 스푼가 이렇게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 거기에 이제 이미 5년의 시간을 그렇게 된 거죠. 길들여졌군요. 네, 때때로 그것들이 지나치게 반복이 되거나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그 고통이 적응돼서 이게 나의 편안함인가?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마지막 장면에서도 떨어진 건포도 한 알로도 춤을 추고 약간 이런 언어 유희 같은 것도 있고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먹고, 먹는 거잖아요. 먹고 자고 먹고 그리고 자고. 사유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동료들이 죽으면 사람이 죽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추우니까 동료의 옷을 벗겨서 입고 동료가 남은 걸 내가 먹고 네,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모습 인간으로서 사유가 무엇인가에까지 또 고민하게 되고 주변 동료가 죽으면 두렵고 이런 게 아니고 죽었으니까 내가 제 걸 뺏어야지. 그런 표정으로 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그렇죠. 너무 이러면 그러면 좀 문학성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가지고 그냥 무덤덤하게 죽었네. 죽었구나. 나는 추워 입어야지. 약간 이 문체가 약간 그래요. 그냥 담백하게 담담하게 그냥 그것이 다가오는 것이
막 뭔가 막 깊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어진 거에 그냥 그대로 반응하고. 야, 이게 꼭 그거 같다. 스탈린이 그때 이제 지배했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강제 수용소가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래 가지고 스탈린이 거기에서 이제 곡물을 막 해가지고 산업화를 시킬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게 죽었을 때 길거리에 그냥 시신들이 그냥 널려 있는데도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가. 익숙함이. 네. 그게 1932년부터 33년도 얘기인데 그러니까 수용소에서 이 헤르타 밀러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사람이 죽음마저도 무덤덤해지는. 이 주인공이 수용소 생활을 할 때 가족들한테 편지가 도착을 하는데 편지의 내용이 하나도 없고 여동생이 태어났나 봐요. 이 수용소에 와 있을 동안 그거 사진만 온 거예요. 글이 없이 여동생 사진만 있는 걸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너는 이제 잊혀졌어. 너가 살아 돌아올 거라고 우리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 그렇게 책에 써 있어요? 네. 거기 이제 주인공이 독백처럼 이렇게 나는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뭐 나는 이제 잊혀졌는가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뉘앙스로 그럼 써져 나중에 있어요. 그럼 가족들한테 돌아갔잖아요. 근데 가족들한테 안 물어봐요? 그때 왜?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들도 돌아왔을 때 잘 돌아왔다고 얘기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되게 뭐랄까 냉담한 건가 아니면 이해하는 건가 라는 문장이 뭐냐면 여기 아버지가 그래요. 그 5년 동안 누가 알겠니? 너희 수용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의 덤덤한 말처럼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5년의 시간을.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거든요. 네가 죽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돌아왔을 때 이 단어 한마디 누가 알겠니? 너희 수용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죠. 안 갔으니까. 주인공만이 알겠죠. 그 배고픔과 그 추위와 그 무서움과 뭐 이런 것들을. 이 괴리감이 뭘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이게 뭔가 싶기도 할 거고 되게 만감이 교차하면서 그냥 쓰는 수만 나올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수용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만 알겠지.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도 이해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사실은 조금 느껴졌고. 이 느낌이 되게 이상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17년을 함께 지낸 집에 돌아와 있었지만 익숙했던 모든 것이 낯선 존재가 되어버렸다. 믿을 수 없이 가까운 거리에서 느끼는 거리감을 가족들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럼 이게 지금 이 스포일러 그런 건 없어요? 스포요? 그냥 이 책은요. 그냥 얘기 다 해도 추리 돼요? 소설도 아니고 뭐 결론- SF 소설도 아니기 때문에 스토리는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수용소에 갔다가 5년 동안 있다가 집에 왔습니다 라는 그게 그 가장 큰 줄거리인데 이 얘기를 어떤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거를 읽어보시려고 하면 책을 읽으시면은 조금 하는 이런 거를 느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열린 결말인가요? 이거는 이 책은 네, 상상을 맡기는 거죠. 그렇죠. 네. 어. 그냥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리고 되게 먹먹해지는 거죠. 삶이란 게 무엇인가? 살아있다는 게 뭔가? 그러면 그 살아있는 인생을 지배하는 어떤 나의 그런 감정들과 생각들은 무엇인가? 그럼 허무합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삶에 대한 어떤 뭔가 좀 간절함을 느낄 수 있는 소설인가요? 아니면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5년 동안의 수용소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가족들의 어떤 그런 무덤덤한 그 태도를 대했을 때도 그 5년 동안의 수용소 생활에 익숙해진 그대로 또 삶을 이어가니까. 작가 헤르타 밀러, 우리나라 분들은 많이 잘 모를 텐데 작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로마니아에서 살 때부터 방직 공장의 무슨 번역가? 뭐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뭐 그것도 제안을 받았대요. 스파이? 그걸 해줄 수 있겠냐고 제안을 받았대. 어느 왜냐면 나라에서? 번역가니까 로마니아 쪽에서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어디로 근데 가서? 거절을 해가지고 일하던 공장에서도 쫓겨났대요. 그러면서 독일로 87년도에 넘어오면서 문학교수 뭐 이런 독일로 교수도 망명했네요. 하고. 네네. 1987년도에. 네. 음. 치우세스쿠 독재 시대 때 살고 있다가 그 루마니아의 그 독재자 네네. 밀러라는 이 작가가 살았을 때가 1974년부터 1989년까지 니콜라이 차우셰스쿠 네. 이 사람이 15년 동안 이제 독재를 펼쳤는데 그 시기에 87년도에 이제 독일로 망명을 갔고. 네네. 근데 독일로 갔지만은 독일계 사람이지만 또 거기서도 또 루마니아 사람으로 또 이렇게 또 취급받았고. 소속되지 못한 소속감 없이 뭐 약간 이랬던 배경이 있는 작가 같아요. 헤르타 밀러 아버님이 광신도적인 나치즘 이런데
빠지셨. 본인이 네. 원해서 나치 아니에요. 당원이 된 건 아니죠? 네네. 강제로. 강제로 끌려가셨고 그 이후로 돌아오셔서 무슨 뭐 운송업 뭐 이런 걸 하셨고 그것 때문에 헤르타 밀러의 어머님은 5년 동안 강제 맞아요. 추방 당하시기도 했고 수용소에서 노동하셨죠. 뭐 네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런 피해를 입기도 했고 그런 정권에서 이 그런 책 걸까? 내용에 있는 주인공이 겪었던 거를 본인의 엄마가 직접 겪었다는 거잖아요. 약간 메타포가 있어요. 왜냐면 네 여기 소설에서 나오는 중요한 소재인 손수건도 오스카 파스티오의 실화이기도 하지만 어머님이 항상 가족들별로 아버지 거, 아이 거 이런 식으로 다 칸을 구분해서 몇 개씩 해서 외출할 때마다 손수건을 가지고 있니?라고 물어봤대요. 애정의 표현, 관심의 표현 이렇게 왜냐면 이제 외출할 때 너 손수건 가지고 나가니 오늘 이렇게 하면 일부러 이제 헤르타 밀러는 안 가지고 나갔대요. 알면서도 왜요?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아. 네 책에서도 그런 게 나오긴 하는데. 근데 손수건 의미를 제가 아직 이해 못했어요. 엄마는 이제 강제 수용을 당했던 5년의 경험이 있었는데 손수건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손수건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 단락을 조금 읽어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아사 직전인 거린 신세로 석탄 한 조각을 약간의 음식과 교환하려고 어느 여인의 집을 두드렸다. 여인은 뜨거운 수프를 내주고 아직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흰색 고급 아마포 손수건을 주었다. 나는 한 번도 쓰지 않고 마치 어느 어머니와 아들의 유품처럼 마지막까지 트렁크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결국 집에까지 가져왔다. 그 수년 동안 물물교환 장터에서 먹을 것과 바꿀 수도 있었다. 배고픔에 눈이 멀어 그런 유혹도 느꼈다. 내가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손수건이 내 운명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운명을 포기하면 지는 것이었다. 나는 확신했다. 너는 돌아올 거야 라는 할머니의 작별 인사가 손수건으로 모습을 바꿨음을. 나는 손수건이야말로 수용소에서 나를 보살펴준 단 한 사람이었다고 한 점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소설에는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소련으로 네. 끌려가기 전에 할머니가 한마디 하잖아요. 너는 돌아올 것이다. 그렇죠. 근데 어떤 분한테 받았던 그 손수건을 음식과 바꿀 수도 있었는데 안 바꿨다. 그렇죠. 어떤 그것이 내가 꼭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할머니의 말씀이 전달되고 그 손수건이 정말 수용소에서 나를 보살펴준 단 한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 손수건에. 그러니까 할머니인 것처럼도 생각할 수 있고 가족처럼 그렇죠. 손수건을 네. 생각했고. 우리가 이 사실은 뭐 루마니아의 소수민족인 독일 작가를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유명하대, 뭐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대. 막 이러니까 이제 그나마 이제 붙일 수 있는 수식어가 저희 입장에서 이제 이게 가장 그런 거고 뭐 조금 더 잘 알면 이것 말고도 다른 수식어들이 있겠죠. 이전에는 시도 쓰고 뭐 저지대라는 책도 발매했으나 뭐 네. 검열이 됐었고 항상 이렇게 그 자기만의 어떤 톤으로 이야기를 항상 해왔던 작가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 아시나요? 한수산이라는 작가도 유명하진 않아요. 이 작가분이 쓴 게 까마귀라는 5권짜리 소설이 있어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책도 생각났다라는 거죠. 왜요? 이 책의 까마귀라는 책의 내용은 뭐냐면 원폭이 떨어지잖아요. 일본에. 근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강제로 끌려갔던 한국인들 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폭을 일본인이랑 같이 피해를 보시잖아요. 근데 일본 정부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지원도 그다음에 사실조사도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을 담은 소설이에요. 까마귀.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헤르타 밀러라는 작가도 사실은 루마니아에서 태어났지만 독일인 소수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이분도 인터뷰에서 네. 자기는 독일인도 아니고 루마니아인도 아니었다. 루마니아에서는 독일인이라고 차별받았고 독일에서는 루마니아인이라고 무시당했고 뭐 이런 식으로의 어떤 그런 기분이 이 한수산의 까마귀도 생각나게 했고 제일동포 같은 느낌이네. 약간 내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고 나의 자아나 뭐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아직 마음이 말랑말랑한 이런 청년 친구들? 청년들? 네. 20대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지금 우리 친구들은 전쟁을 겪은 시대도 아니고 우리도 안 겪었죠. 우리도 안 겪었죠. 그래서 저도 20대 때 읽었고 우리도 겪지 않았고 너무나도 물질적으로
부정족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부족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고 관계 맺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되게 힘들한다? 자기중심적이고 그렇잖아요. 나노화되고 자꾸 사회가. 그래서 청년들이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그런 뜨거운 감정도 느껴보고. 아, 뜨거운 네. 감정. 그리고 어떤 거죠? 뜨거운 감정이라면? 삶의 무게가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 조금 철학적으로도 좀 진중하게 생각해주고 오로지 뭐 취업과 돈 막 이런 걸로만 인생을 조금 보지 않고 이렇게 5년 동안의 나를 잃어버렸다가 돌아왔을 때 네. 과연 나라면 어떻게 변해 있을까? 이런 약간 인생의 진중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읽었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네. 쑥쑥 일 가져요? 쑥쑥? 아니면 천천히 읽으시면 돼요. 네. 천천히 읽혀지죠. 그리고 그냥 작가가 말하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읽으면 읽혀져요. 왜 시멘트가 됐다 그러지 내가? 난 사람인데?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읽기가 그렇게 어려워져요. 하면 안 되고? 네, 그냥 시멘트가 됐구나. 왜? 이렇게 하지 너는 말고. 그렇구나. 근데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책들이.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그 독서에 대한 그게 뭐냐면 독서는 습관,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네. 이 독서를 하게 되면 발달하는 뇌가 따로 있대요. 그리고 이런 아이패드나 뭐 이런 쇼츠 볼 때 발달하는 뇌가 따로 있고 이것들이 그쵸. 이제 습관화되면 이게 발달해서 문장의 이해력이나 속독력이 조금 붙는다고 해서 맞습니다. 네, 하루에 뭐 10분이라도 우리가 맞아요. 책을 읽다 보면 이런 것도 금세.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읽게 되면, 이렇게 말이 많은 책들을 다 읽게 되면 희열을 또 느끼게 되잖아요. 말이 많은 책이란 게 뭐죠? 그러니까 그림이 없는 거? 문장이 어렵고 이해가 쉽지 않아. 움베르토 에코의 책처럼. 움베르토 에코의 그 장미정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문장 자체가 막 이름도 엄청 그 도스토옙스키네 말이 꼬이네. 이놈의 새끼. 거기도 막 주인공 이름이 엄청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또 돌아와야 되고 또 돌아와야 그렇다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와벌 얘기하신 거예요? 네, 제와벌도 있고 뭐 까마라조프. 까마라조프 그거는 거의 못 읽는다 그러던데. 이거 막 등장 인물을 이렇게 가게도 그림. 뭐야 이게. 근데 이제 그냥 습관화가 되면 맞아요. 그리고 또 그런 책들을 한 권 읽고 나면 이런 것도 이게 탄력이 붙어요. 그게 머리를 좋게 한대요.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맞아요. 또 다른 책을 읽으시면 이거 제일 질문이 있었는데 독서에 대한 개인적인 네, 생각. 맞아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느꼈어요. 저도 이제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게 계속 나중에 보면은 찾아보고 연결되잖아요. 이게 머리가 좋아지는 소리죠. 그렇죠. 머리 좋아할 때 소리도 나나요? 나요. 못 들었는데? 소리가 정말 안 좋아지는 입으로라도 내야겠네요? 네, 깜짝 놀래. 이게 내가 머리가 좋아지는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났었어. 그래서 소리가 안 난다. 안 들리시는구나. 저는 들리던데. 안 좋아지고 이렇게. 있나 봐요?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많은 것을 하면서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공부가 딱 그런 거 아닙니까?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고 찾아보고 그러면은 여기서 깨알 홍보, 제 책, 저도 책을 썼습니다. 세계사 책, 이토록 친숙한 세계사, 2000년의 세계 역사를 하나의 키워드로 엮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에서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매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끝으로 못하신 얘기 있으시면 좀 해주십시오. 이 책의 첫 문장이 그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모두 가지고 간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모두 가지고 간대요. 그러면은 5년 뒤에 모두 가지고 간 것을 가지고 왔을까? 궁금증이. 이 책의 모든 내용이 이 첫 문장에 응축돼 있네요. 그쵸? 그럴 수도 있고 또 뒤에랑 또 맞아지기도 하는 것 같고, 가지고 갔는데 가지고 왔나? 나중에 책 다 읽고 나면 이해가 되나요? 그거는 이제 개인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린 결말. 나는 다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 아니면 나는 전부 다 버리고 왔다고 생각해. 뭐 이렇게 나뉠 수 있겠죠. 이래서 독서를 하면은 생각이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좋은 책 추천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은 다른 책으로 해가지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사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